역사와 증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계시다가 해직된 아픈 이야기, 또 그 후에 지하 민주화 운동을 하신 이야기,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가셔서 정치 활동을 하신 이야기, 또 거기 그 일을 통해서 느끼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재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권에서 은퇴하신 이후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네. 은퇴하시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관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에, 저는 우리가 북쪽이 콱 막힌 채 살아왔잖아요. 예, 그리고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서 살았고 마치 남북은 대결하고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 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이젠 그 남북이 금방 통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 협력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예, 북쪽이나 대륙을 생각하지 않는 남쪽의 정치, 남쪽의 사회 문화 예,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저는 그러려면은 뭐 언제 됐는지 지금으로선 가늠할 수가 없어도 남북 사이의 평화는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치를 그만뒀으니까 오히려 좀 더 홀가분하게 이제 그런 일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동북아 평화연대라고 중국의 동북 삼성 만주죠. 거기와 연해주 그곳에 사는 우리 피부치들 뭐 그 조선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고려인이라고도 하는 이제 이분들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북아 평화연대가 주로 연해주에 몰려 살다가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고 또 소련방이 세워진 이후에 소련의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이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소련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소련방이 해체되고 이리저리 그 이동의 자유가 생기면서 다시 연해주로 돌아오는 자신들이 강제 이주당했다가 다시 그 연해주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그 연해주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우스리스크 거기에는 발해에 원래 동경성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우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독립운동도 많이 벌어지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그 우스리스크의 다른 곳에 비해서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사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려문화센터, 고려인 문화센터라는 것을 세워서 그곳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자기들의 그 동질성을 되찾는 문화적 센터 같은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004년, 5년부터 그걸 시작을 해서 한 5, 6년 거쳐서 2010년에 그것을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려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종교인들, 뭐 강원령 목사나 그 김수환 추기경
또 법정 스님 예. 뭐 이런 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김지아 시인이라든지 그걸 완공하게 됐고 아주 굉장히 좋은 이 센터가 된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아직도 우리 관료들 속에서는 그때 이제 새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민운동 단체가 그 연해주나 동북삼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북쪽하고 어울려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시민운동이 그 고려인 문화센터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이런데 좀 통로 역할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기껏 완성시켜 놨더니 외무부 그 당시 국정원 이런 데서 시민운동 단체가 손을 띄도록 만들었어요. 대단히 아쉬워서 그것이 벌써 10여 년 이상이 돼가지고 고려인 문화센터가 세워놓기만 하고 재구시를 못하는 이런 활동이 상태입니다. 약화됐군요. 그 다음에는 그 2015년이 광복 그 60주년이잖아요. 60주년이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광복 15년이면 70주년이죠. 70주년이죠. 70주년에 정부에서 그것을 위한 그 70주년 기념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위원으로 끼라고 그래서 끼었는데 사실 1919년에 3.1운동이 누가 어떻게 주동이 돼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고 우리 사학계나 여기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정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자체가 자기들의 정치적 그 뭐 목적이랄까 이런 게 합치되는 프레임으로 그걸 치르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3.1운동은 그 국내에서는 누가 뭐래도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 의암 손병희 선생과 그분이 이렇게 기독교, 뭐 불교까지 아울러서 거적적인 3.1운동의 그 틀을 짠 분이었는데 그리고 상해 쪽에서는 그 목량 여운형 또 뭐 그밖에 거기 동경 유학생 출신들로 거기 가 계셨던 그 장덕수 선생이나 조소왕 선생 그리고 그 김규식 선생 이런 분들이 거기 있어. 그래서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됐단 말이에요. 신한청년당이 그 김규식 선생을 파리 강화에 파견을 하고 또 장덕수나 조소왕 선생이나 뭐 여러분들이 또 28 독립선언을 하러 동경에 가서 유학생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목량 여운형 선생은 그 연해주 또 만주 쪽을 돌면서 원로 독립 지사들을 상해로 모셔와서 임시정부의 인력을 이미 그때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임시정부 요인이 될 분들을 이제 모셔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서 장덕수 선생이나 그 조수왕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학생 28 독립선언을 하고 국내로 그 독립선언을 한 걸 선언서를 가져오고 또 김규식 선생이 파리로 떠난 사실 그 파리 강화회의에 떠나서 호소하러 간 사실 이런 거를 국내에 알리면서 손병희 선생이 이런 분들이 또 움직여서 국내에서 큰 그런 봉기가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 목량 여운형 선생은 그 연해주 브라디보스톡 쪽에 가서 그 만주를 거쳐서 상해로 오는 도중에
기차 속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예.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어요. 김규식 선생은 파리로 떠나시기 전에 그 몽양 여운형과 뭐 장덕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이야 내가 김규식 이러면 알지만 예.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수상이나 외무상들이 김규식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내가 가서 그 독립청원서를 내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럴래도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대표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무게 있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 반드시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조선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큰 투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을 몽양 여운형 선생과 장덕수 선생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김규식 선생 같은 분도 굉장히 그 노련하고 그 일의 순서나 그 방향 이런 것을 짚어내는데 정말 그 대단히 그 수완에 있는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큰 투쟁이 벌어지고 그게 국제적인 여파로 막 이 김규식 선생의 활동이나 이런 데도 그 바람을 일으키고 특히 상해에서 준비되고 있던 임시정부 탄생에 3.1 독립운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일제에게 나라를 뺏긴 지 10년 넘어 됐는데 나라를 찾겠다는 그것도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그런데 합의를 해서 임시정부가 서게 됐구나. 뭐 이런 게 된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면은 왜 그 당시 운동의 중심에 섰던 손병희 선생이라든지 몽양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3.1 운동 100주년에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기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딴 프레임으로 했어요. 3.1 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때 지금 말씀하신 네.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다 뭐 임시정부와 김구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이상해서 저는 나름대로 뭐 KBS나 MBC라든지 방송, 뭐 신문 이런데 그 사실을 또 독자적으로 알려서 사람들의 오해를 푸는 데는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을 또 하게 됐죠. 다양하게 하셨네요. 뭐 그밖에 뭐 또 한 일이라는 건 바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장준하 선생 기념사업회도 했고 또 이어서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일도 하고 그 얘기는 좀 이따 네, 좀 하시고 네. 앞에 이제 연해주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동북아 정세가 보면 그 미중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고 있고 대만 평화 문제가 상당히 위태롭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동북아시아 평화, 한반도 평화 안정에 아주 기묘한 상황인데 위태롭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미중 그 대결 구도 혹은 뭐 그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른 중국 포위 전략 또 한국도 그런데 함께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우선을 두고 북한의 저런 핵도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중국과는 뭐 대결한다는 말을 이렇게 아주 분명히 내뱉지는 않았어도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중국도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의해서 대결 구도로 간다면 한국도 기꺼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그 무역 구조가 중국에 수출을 해서 이익을 봐가지고 다른 곳에 적자 나는 것을 메워서 그저 근근히 무역 적자 나는 것은 막고 그래 살아왔어요. 거의 그 무역 흑자를 내는 것의 반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그 무역 적자가 오히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그 부분에서도 물론 세계의 불황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만은 적자가 지금 누적이 돼서 올 한 해만 200 몇십억 달러 정도의 지금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더 커질 것이다. 뭐 그것이 국내의 뭐 건설업 내지는 뭐 내수의 불황과 또 겹쳐져 가지고 내년의 경제를 대단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마치 미국, 일본과 함께 포위 공략하는 듯 마치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맨 끝자락에 있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돌격대 노릇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뭐 중국이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강한 어조로 이렇게 비난은 안 하고 있지만 한국을 뭐라 그럴까요? 좀 진정시키는 그런 자세를 보고 있지만 결코 그 기분 좋은 입장은 아닐 거예요. 이때까지 중국이 한국의 그 대무역 구조에 있어서 기여한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함께 호혜공존해야 될 텐데 당신네들이 한국의 어떤 뭐 지정학적 위치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 무시하고 그렇게 미일의 전략에 특히 중국 쪽은 미국보다도 일본의 전략에 얹혀서 가는 일이 한국에 득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기술 격차도 중국과 한국 사이에 거의 좁혀지고 있거나 오히려 추월을 당할 지경이고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중국이 단순히 그냥 이 옛날처럼 이 중국의 이런 해안가 쪽에서의 발전만이 아니고 그들이 새로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인 1대1로 전략에 따라서 내륙적으로 중국의 그 신강이나 청해성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러시아 또 코카사스 지역 중동 유럽 쪽으로 이렇게 철도에 의한 그 경제 확장 뭐 이런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그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반드시 무슨 미국이 그 태평양 아시아 지역을 봉쇄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봉쇄해라 우리 받아들이겠다 이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자기들로선 대응을 하면서 너희가 그러면 우린 서쪽으로 대륙 쪽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얼마든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국이 그렇게 무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예.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국은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예. 중국의 서진 쪽에도 우리가 함께 편승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만 특히 요즘 이제 이 북이 저렇게 핵 완성도, 핵무기 완성도를 고도화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특히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도 다양한 그 실험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지금 그 저런 정도에 와 있는 북을 폐기 안 하면 우리 당신네들 쳐다보지 않겠다. 예. 이건 대단히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혹은 그래도 외교의 ABC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인데 그걸 당장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네들하고는 안 하겠다. 아무리 미국이 북을 그렇게 그 제재를 가하고 뭐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미국도 CVID라는 뭐 완전히 뭐 그 핵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젠 안 해요. 예. 안 해요. 일단은 북이 그 핵을 저렇게 개발하면서도 자기들이 뭐 못 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 핵을 당장 없애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택할 수 있는 길은 지금보다 더 핵이 고도화되는 것을 현 수준에서 어떻게 정지시킬 것인가. 예. 그게 지금 첫 발을 내딛는 걸 텐데 예. 이 윤석열 정부가 그 북쪽에 대해서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임기 끝날 때까지 안 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우리는 싫어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북의 핵무기가 더 이상 고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에는 공동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그러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마 바깥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바이든 입장에선 그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고도화되고 그런 것이 중국도 반가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 중국에서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뭐 합의된 게 별로 없는데 딱 하나 합의된 게 있어요. 이번 정상회담 끝내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에 곧 파견한다. 이거 하나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 경제가 쪼그라들고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과 같이 동아시아에서 전쟁 위기 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계속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계속 날라오고 이러면은 아마 한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주가는 계속 내려가겠죠. 또 이 국내 그 경제 부분에서 뭐 아파트 값이 계속 내려가고 건설 경기가 지금 뭐 후퇴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전쟁 위기, 북이 핵무기 실험하고 이게 되면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안보 외교 위기에다가 그 경제 위기까지 겹쳐서 내려가 버리면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이 북이 핵실험하고 미국도 뭐 그거에 따라서 핵무기니 핵잠수함이 자꾸 가져오고 이런 일이 중단되도록 하는 일이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브링컨 국무장관 중국 방문하는 길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북에게 조건 없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친서를 시진핑 국가주석 손을 통해서 거기서 북경 주재 평양 대사한테 그 친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의 양 거두의 힘을 빌어서 그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무게로 봐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때까지 북에 제재만 가하고 그냥 압박을 가한다고 그랬는데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 얘기는 북과 뭔가 이렇게 그 줄 선물도 마련하고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바로 북이 핵실험이나 도발을 더 이상 안 할 경우엔 미국도 왜 그 돈 들고 그런 전략 자산을 자꾸 한국에 들여옵니까? 핵항공모함하고 핵잠수함 여기 오고 B1, B2 그 전략 폭격이 들여오는데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 건지 아세요? 굉장한 거예요. 미국도 부담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는데 이 동아시아에까지 자칫 잘못해서 제2 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미국은 계속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일본이 미국을 그렇게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일본이 세워서 미국한테 토스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일본이 제안한 거죠. 일본이 기한을 한 거예요. 그거를 조셉 나이하고 그 국방부 부장관 했던 공화당 쪽 사람이죠. 민주당 쪽. 그 두 사람의 보고서를 일본이 거의 다 아이디어 연구 기금을 대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베 전 총리 시절에 일본에도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의 그 싱크탱크들이 이제 그 미국의 싱크탱크를 움직여서 그걸 채택하게 만든 건데 그건 한국에겐 아주 부담이 되고 좋지 않은 한반도 동북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의석도 그걸 개헌할 수 있는 의석을 이미 달성했어요. 그럴 경우엔 일본의 군대를 해외 파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파병지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북핵이 현 단계에서 그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도록 중단되거나 정지되거나 그리고 그걸 좀 더 심화시켜가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더 된다는 건 남북 간의 대화가 트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의사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모여있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신봉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서 남북 대결이 일어나서 북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환상적이고 무모한 생각을 가진 분이 어쩌면 무모할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옆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유념을 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점을 지적을 해서 가능한 한 안보 보좌관 그룹들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분들은 지금 걱정스러운 게 혹시라도 그 미국의 극우 세력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북의 그 이 지도자들을 그 참수작전 맞습니다. 제거해 버리는 그런 그 특수군 작전 같은 걸 난 벌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의 위험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그건 저는 아직 그런 점에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좀 제대로 그걸 인식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희망은 좀 가져봅니다. 그 북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가 북한이 핵무기를 저 정도 개발했는데 만일에 미국 본토를 치겠다고 위협하면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보호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도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인데요. 물론 상당히 소수입니다만은 이런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아마 국민들 속에서도 북이 저렇게 핵무기를 갖고 그랬으면은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북이 가진 핵무기는 뭐 이번에 조금 그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자기들은 같은 민족에겐 자기가 가진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이 이 남쪽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소리는 여기서 그 남쪽을 대상으로 해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북은 도대체 안전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핵낙진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 그것이 북에는 해롭지 않는가?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이 지도자들의 이해도가 있다면은 이 좁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핵무기를 요 좁은 한반도에서 서로 사용한다? 이거는 그 남북을 통틀어서 우리 민족이 절멸되겠다는 그런 소리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정말 함부로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꺼낼 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북이 지금 핵무기를 저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도를 놓고 보면요, 중국의 핵심부, 심장부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핵무기 가졌다라고 얘기할 경우 아마 중국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최근에 쏜 그 화성 17호 경우에는 15,000km라고 그러죠. 15,000km 이상이라면
그것을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이렇게 삥 둘러서 돌아가서 쏘지 않고 그 북극권을 통해서 쏠 경우에는 아마 캘리포니아나 그 뉴욕이나 워싱턴하고 거의 같은 거리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이 중남미까지 그 사정권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중남미까지도. 중남미까지도. 북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전용으로 이렇게 실험을 끝냈다. 이런 정도만 하지 그걸 가지고 어디다 쏘겠다, 어디다 뭐 하겠다. 이런 거는 핵 보유 국가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무섭게 침묵하면서 핵은 갖고 있는 게 그게 그 요란한 수레가 실속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쪽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그 겁박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뭐 북에 대응해서 갖겠다라는 얘기는 미국 자체가 북을 규제를 못하고 제대로 제재를 못해서 핵을 갖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미동맹도 있고 주한미군 여기 주둔해 있는데 한국이 핵을 보유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을 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는 왜 용인하지 말아야 돼요? 뭐 결국 현실이 둘 다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절대로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한미 동맹이 없어도 좋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저는 그런 어른의 투정 같은 짓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평화를 모색하는 거가 더 근본적 해결책이니까. 미국이 우리가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지겨운데 미국도 거기에 대항한다고 계속 핵무기를 싣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미국도 더 이상 핵무기 여기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핵무기 싣고 와서 비행해도 안 돼요. 언젠가 그 스페인의 B-52 비행기가 핵을 싣고 떨어져서 스페인 일대가 핵 오염지대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지대가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장준하 기념사업회 일도 좀 하셨는데 장준하 선생님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그 세대들이 그 장준하 선생님의 사상계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리고 그러니 이제 그 박정희 정권과 대결을 하면서 그 1964년, 65년에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우리 세대들하고 같이 그 전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때부터 장준하 선생 쪽하고는 뭐 저희 친구들도 다 가깝고 그랬죠. 근데 이제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정권이 사상계를 목졸라서 못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정치에 참여를 해서 맞서 싸우겠다. 그러셔서 그때 이제 그 장준하 선생 그 사무실이 그 어디입니까? 그
종로 3가에서부터 을지로 쪽에 있는 무슨 세운상가 세운상가. 예. 거기에 의원회관이 있었어요. 아, 옛날엔 예. 그 66년, 67년, 68년 그때는 5대 국회인가 그랬죠. 그때 저희 친구들이 그 장 선생 사무실을 많이 드나다녔어요. 예. 저도 그때 그 같이 아, 그 그랬을까? 대학 졸업할 고치음인데 예. 67년, 8년. 예. 전 군대 갔다 와서 또 예. 대학을 마저 마쳤으니까. 그때 거기서 장 선생 비서하고 있던 제 집사람을 만나서 아, 장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말씀 주시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 뭐 그런 제 집사람도 장 선생하고 먼 친척 아니고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예. 그때 이래로 장 선생 그 70년대 민주화 운동 하시는데 쭉 그 모시고 했고 예. 저희들 그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 실천 투쟁을 한 때도 장준하 선생이 뒤로 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도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장준하 선생이나 그 개운재 선생, 청관우 선생, 예. 함석헌 선생 예. 이런 분들이 초기에 예.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라는 예. 민수협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렇죠. 71년, 72년 유신 전이죠. 예. 그때 그래서 아직 민주주의가 남아 있다고 그래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신헌법을 발표하니까 민주회복국민회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이제 그런 심부름들도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장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었죠. 근데 제가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 실천 투쟁하다가 그 대량 해직을 당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구속이 됐어요. 예.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이런 게 다 위반했다고 해서 잡혀갔는데 제가 영등포교도소에서 서울대 그 522 사건으로 들어온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 집사람이 면회를 와서 장 선생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충격을 받고 예. 거기서 제 혼자 제사를 지내고 다짐을 했죠. 예. 선생님 가신 길을 꼭 저희들이 잇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러고 나와서 제가 이제 장 선생 기리는 일에 같이 계속 했어요. 예. 근데 바로 장 선생 그 독립운동하고 그러셨던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뭐 중국인이 연해준이 이렇게 정치 그만둔 다음에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예. 그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그 임시정부 찾아간 찾아가셨던 김유현 그 선생하고 길도 같이 그 가보고. 장정. 예. 예. 오히려 그 정치를 그만두고 나니까 그 더 그 뭐 시간 여유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생각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 정치 스케줄에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참 경험도 좀 얻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시민운동도 그렇게 또 시작하니까 더 맛이 나더라고요. 그대로. 그러고 2006년, 5년 그때 그 강원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제가 이제 정치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아이 그저 이원 정치 그만두면 목량 여운형 선생 좀 해. 아, 예. 응? 그래서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으신 이사장은 처음엔 내가 저 장준하 기념사업회 그걸 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부이사장 이렇게 해서 하면서 결국 이사장을 맡은 거는 2010년께 맡았어요. 근데 부이사장 뭐 이렇게 쭉 있으면서 돕고 그러다가 맡았는데 그 저한테 그런
그 목량영운형 기념 사업을 하라고 그러시고 나서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강 목사님이. 예. 근데 이유는 뭐 있죠. 예. 강 목사님이 해방 직후에 그 목량을 엄청 그 존경하고 예. 이렇게 사숙해서 예. 그 목량이 하는 좌우 합작위원회 거기 청년으로 들어가셨어요. 아, 네. 강원영 목사님. 예. 예. 그리고 나중에 김규식 선생하고 김구 주석이 예. 49년에 예. 북에 갈 때 예. 따라가셨어요. 강원영 목사님께서. 예, 아, 그건 잘 안 알려진 사실이죠. 잘 안 알려. 그 예. 뒤에 강 목사님이 나한테 그걸 말씀하시는데 예. 갔다 오니까 금방 죽을 것 같더래요. 예. 서북 청년단들이 쫓아다니면서 예. 그냥 암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신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정치를 하셨을 수 하셨을지도 있겠구나. 모르는데. 예. 몽양 이야기를 아까 3.1 운동 당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서 이제 몽양이 좌우 합작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미 그분이 그 해방 전국에서는 예. 뭐라 그럴까요? 중도 좌파라고 그럴까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박헌영 노선하고는 상당히 달랐죠. 예. 우파의 저 이승만, 예. 김구하고도 다른 게 우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도권 잡아서 그 정권을 잡겠다는 거고 박헌영은 좌파 입장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건데 시종여일하게 목량여운형 선생은 좌우 합작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 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연원을 보면은 아까 초기에는 3.1운동 부분을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한다고 좀 비판을 했는데 3.1운동 뒤에 그 1920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초기에는 이 좌우가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1917년에 소비에트 정부가 세워졌다고 그러지만 19년, 20년까지도 그 이 우파 좌파 사이에 내전이 그 소련에서 벌어질 때가 돼서 그 임시정부 안에 그 좌파 세력은 그때 당시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22년, 23년, 1922년, 23년이 되면서 소련에서 레닌 정권이 안착이 되고 그때 22년, 23년에 동방 노력자 대회라는 게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목량, 김규식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또 뭐 이동휘라든지 뭐 여러 그 독립운동자들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목량은 거기 갔다 와서도 좌우 합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량은 거기 가서 또 뭐 일쿠스크 쪽에서 창당한 공산당 또 저쪽 연해주에서 창당한 공산당 이쪽이 또 공산당끼리 대립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러나 그 중국에서 그 국민혁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점차 거기도 이 장개석파하고 모택동 쪽하고 이제 대립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이 목량여운형은 같이 뜻을 같이 한 분이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리고 김규식 선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량을 중도 좌라고 그런다면 안창호 선생 중도 우죠. 그렇죠. 김규식은 그야말로 중도파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좌우가 임시정부 안에서 함께 구성을 하고 그 무장 세력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셨는데 그게 개조파예요. 임시정부 개조파. 예. 그런가 하면 창조파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이 임시정부는 늙은이들이 모여 앉아서 매일 공리공론 싸움들만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구 임시정부를 혁파해야 된다. 예. 창조해야 된다. 예. 거기 주로 좌파들이 그랬다. 예.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결별을 해요. 예. 결별을 하면서 이 김구가 장악을 해 들어온 거죠. 김구는 정말 주먹으로 장악을 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주석직을 차지하면서 임시정부가 우파로 예. 통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개석파하고 이렇게 예. 김구하고 연결이 되면서 초기에는 그 콤민테른에 이제 중국에 나와 있던 대표부 뭐 보이틴스키라는 사람도 있고 보로딘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임시정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엔 그 임시정부가 이제 이렇게 우파 그것도 극우파 성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멀어지고 몽양 같은 분도 임시정부를 이렇게 빠지진 않았지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만 맴돌게 됐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가 몽양이 1929년에 국내로 붙잡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몽양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 뭐랄까 중도 좌쪽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또 일본 잡혀 들어와서 서울에 살면서 어떻게 일본하고 그 왼수진 것처럼 삽니까? 그러니까 3년 징역 살고 나와서 그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 사장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적 그 지지도가 높았어요. 특히 그 손기정 선수가 몽양 큰아드님하고 친구예요. 양정고고 같이 다녔다고. 그 몽양 선생 댁에 와서 저 손기정 선생이 신의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와서 하숙을 하는데 몽양 지교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기정 선수를 발굴을 해서 그 조선중앙일보 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고 전조선 대회에서 우승하고 전일본 대회에서 우승해서 결국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했는데 정말 손기정 선수는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결국 나중에 몽양이 세상 뜬 다음에 그 관 앞에서 제일 그 영정 들고 간 사람이 손기정 선수거든요. 그러고 그 35년에 34년인가? 35년에 안창호 선생이 또 잡혀 들어온다. 그때 그 상해에서 그 일본에게 그 의거를 한 일이 벌어졌는데 김구 선생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킨 일이니까 미리 피해 버렸어요. 근데 안창호 선생은 안 알려준 거야. 모르고 있다가 잡혔구만. 모르고 있다가 잡힌 거야. 예. 그래서 국내로 그때 압송 당했죠. 그래서 그 몽양도 대전교도소에 있다가 뭐 나와서 그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되셨고 그 안창호 선생도 대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35년에 출소를 하시는데 2년 만에
몽량하고 조만식 선생이 그 영접을 하러 간다고 예. 감옥에서 출소한. 거기에 김규식 선생이 껴있으면 그 멤버가 완성이 되는 건데 예. 그 임시정부의 예. 개조파. 예. 그래서 36년에 출소를 하신 다음에 아마 37년 초에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요. 예. 난 지금도 그게 참 안창호 선생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독립을 맞고 예. 그 트리오 예. 안창호, 여운형, 김규식이 만났더라면 아 우리 정치 판도가 달라졌을 거라고. 이승만이 여기서 그렇게 안창호만큼 이승만은 미국에 기반이 없어요. 예. 안창호 선생이 예. 많거든요. 거기. 미국도 이승만처럼 저 고집 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안창호 같이 이렇게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우파 이게 필요했는데 거기 이제 그랬죠. 김규식 예. 또 여운형은 그걸 이렇게 함께 모아줄 수 있는 그 좌우를 모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을 텐데라는. 실제로 미 군정이 그 해방 후에 한때 좌우합작을 지지해가지고 여운형, 김구식 이런 분들을 김규식 두 분들을 앞세우려고 했죠. 그러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임시정부 때도 그 김원봉 예. 선생이 나중에 1930년 전후에 민족 유일당 그러니까 좌우 합작이에요. 예. 그걸 할 때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잖아요. 예. 그 국무부장, 국방장관을 맡는다고. 예. 그 김구도 그때 전까지는 김원봉을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했어요. 그리고 예. 자기도 무장투쟁 내지 테러 같은 걸 하는데 그 자기보다 원조가 김원봉이거든요. 그렇죠. 예. 조선의열단 예. 의열단을 만들고 그랬어요.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래서 좀 언짢아했는데 그때 중국이 좌우 합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간 거예요. 그 노선을. 일본이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고 막 침략을 하고 이러니까 중국 안에서도 그 장개석이 자꾸 뭐 좌파 예. 그 모택동파를 탄압하고 뭐 학살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예. 좋지 않는 여론들이 일어나고 미국도 예. 그렇지 않게 이제 반파시스트 연합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김원봉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김원봉이 조선의열단, 조선의용군을 만들어서 그걸 대표하지만 그 조선의용군 중에는 아주 그냥 그 골수 반일운동 예. 이런 사람들은 장개석 테러 분자들하고 같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은 태양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 팔로군, 신사군하고 같이 연안에서 이제 항일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봉이 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국방장관을 맡고 상당수의 그 조선의용군이 또 합류해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들, 그런 정신들이 해방 후에 아마 몽량과 김규식 정도 거기 안창호 선생이 계셨더라면 아마 수령이 됐을 거예요. 우리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겠네요. 달라질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결국은 그 몽량도 암살당하고 백범도 암살당하고 김규식은 북으로 끌려가다 청천강 그 무슨 계곡에서 병사하고 이른바 그 합작파들은 다 목숨을 잃고 그러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는
남북 간에 어떤 그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될까 얘기하긴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이 화려한 문구나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해서 남의 이목을 끌려고 그러면 안 되는 시대 같아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남북 문제나 이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그렇게 그 팬덤을 의식하는 말들은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봐요. 요새 저는 통일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통일을 얘기하면은 북은 자기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요. 북이 통일 얘기를 하면 남은 북이 우리를 적화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 통일을 얘기할 때 북이 자기들이 무너진다든지 북이 통일을 얘기할 때 남이 적화된다든지 이런 의구심,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라도 해야지. 아니 뭐 서로 상대방이 먹어버리면 먹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통일은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스러운 통일도 아니고 그건 통일도 아니니까 조금 그런 그 분별력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지금은 그야말로 어느 유행가에 나오듯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살고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져 가지고 좀 교류하고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교류도 하고 그래서 뭐 그때까지 두 나라로 또 살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 있고 또 실천이 있었는데 왜 그때 다시 그 주머니에서 그 보물단지 꺼내서 맞춰볼 수 없냐. 뭐 그런 점은 나는 걱정을 안 해요. 다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 김대중 정부 때 조금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그 우리말 큰 사전 남북이 공동의 사전 작업 말은 이어놔야 될 테니까. 그 사진 작가 박용수 선생님이 추진하시던 응? 박용수 선생님이 추진하시던 아니 그리고 뭐 저기 저 박용수 선생도 그렇고 강만길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시작했었어요. 우리말 같이 고은 선생 이런 사람들이 그러셨죠. 그런 일이나 그 남북의 그 우리 선조들의 고적 같은 거를 공동 발굴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쓸데없이 외국에서 돈 많이 주고 사오는 그 광물질, 석탄 이런 거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에서 좀 사온다든지. 북한이 엄청난 자원 보유국이더라고요. 그럼요. 뭐 우라늄도 뭐 왜 그렇게 좋은 우라늄이 많이 나는지. 히토류도 많다고 그러고. 히토류도 많고 또 금이야 원래 또 많은 곳이고 그 마그네슘이니 뭐 망간 이런 뭐 아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득이 되도록 그 우리의 발달된 농업 기술 한국이 세계적이에요. 거기다 수산 양식업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북이 그 할 수 있도록 돕고 저는 며칠 전에 박명린 교수가 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나라인데 남북. 이제 그럼 서로 따로따로 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얘기를 휴전선을 넘어서만 하려고 그러냐. 아니 유엔이라는 건 세계의 분쟁 모든 분쟁을 다 다루는 그런 곳인데 남북이 저 유엔이라는 그 교섭 장소는 내버려 놔두고 여기 와서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는 그 DMZ 이걸 그역고 들어가겠다고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유엔군 사령부가 뭐 그
뭐 발생 자체부터도 좀 이렇게 불투명하고 예. 하자가 많은 조직이 돼서 미국은 될 수 있으면 그걸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렇죠. 거기 또 있는 것도 미군뿐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남북의 충돌을 막는 예. 방파제 역할도 하니까 예. 유엔군 사령부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유엔군 사령 자꾸 시비 걸지 말고 그건 예. 그냥 내버려놔둬요. 예. 그리고 유엔에서 합의해가지고 예. 이거 배 띄워서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뭐 미국이 규제하지 않는 제품 같은 거는 예. 미국한테 다 허락 받아가지고 예. 참 자존심 상하지만 예. 그래서 교역도 하고 때 되면 관광도 좀 가고 예. 주울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예. 뭐 이러면 될 거 아니냐고. 예. 예? 그런 거를 유엔에서 남북의 대표가 합의를 하라게 유엔 대사들끼리. 예. 예. 그게 남들 보기에도 남북한은 왜 유엔에까지 와서 싸우냐 매일 그러잖아요. 예.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예. 왜 여기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까지 가서 앙앙거리냐고. 예? 유엔에서 싸우지 말고 유엔에서 회담을 해라. 회담해라. 예. 그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얘기도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난 뭐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나 박수 쳐주려고 그래요. 예. 일단 우리 역사 현대사에서 본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이제 지금 남북이 제대로 협상하고 회담하고 이런 걸로 좀 딴 다시 나라끼리로 살아났으면 이렇게라도 좋겠다. 하자 예, 이 예, 말이죠. 딴 나라끼리라도 그렇게 접촉을 하고 그래야지. 딴 나라가 돼 있다고 해도 옛날에 같은 동족인데 한 나라가 안 되면 우리 뭐 싸우겠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 아까 안창호 선생님 얘기도 하고 여운형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현대사 속에서 또 그리고 직접 정치도 하셨으니까 그 지금 현재 정치 속에서 이런 정치 리더십이 정말 우리 민족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런 리더십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역시 제가 이 따르고 존경했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장준하 선생의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그 양반은 징집이 돼가지고 일본군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평양에 뭐 일본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잘못돼서 여름에 훈련을 받으니까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골맞대요 이렇게. 아주 그냥 누렇게 골마서 이렇게 부었는데 그 의무실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무 장교가 수술을 하는데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칼로 자르더라는 거죠. 그 일본 놈 앞에서 자기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아무 소리도 안 받고 안 내고 그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독한 분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런 정도로 예. 칼로 여기를 찢는데도 아무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죠. 그건 그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결기, 자존심 이런 거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량여운형 같은 분은 12번 테러를 당했는데 12번 만에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경호원을 두라고 그렇게 욕을 했대요.
경호원을 좀 데리고 다니라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 내가 내 민족 저희 외족들도 아니고 다른 민족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 결애가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면 죽어야지. 뭘 겁을 내냐. 아이고. 어? 끝까지 경험을 한다대요. 그리고 자기가 다 벗어난 거예요. 그 죽이려고 그러는 거. 그럼 그 체력도 대단했으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장 선생이나 이 목량 여운형 선생에게는 아주 늠름한 조선 남자의 그 기상이 있는 기상 그리고 인격 그런 게 있어요. 장 선생도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화가 날 일인데 안 내. 그 목량 여운형 선생 같은 분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법이 없대요. 이 해방 직전에 그 이제 결단을 내리고 조직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절대 혼자 결정 안 해요. 정치인이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뭐 자기 목숨 죽을까봐 그냥 막 이러고 뭐 지금은 좀 상당히 안전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비굴할 필요도 없고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상의하고 그런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안타깝죠. 선배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 보시면은 지금 그런 점들을 당부하고 싶으시겠네요. 글쎄요,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대하고 그 어른들이 살던 시대하고는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냇물에 반질반질한 조약돌 같은 어? 그런 태도, 그런 민첩함 그런 걸 좀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엔 뭐 그것이 그 자기에게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지만 당장은 팬덤을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듣기 좋은 소리 매점매석이죠. 그런 거를 서슴지 않는데 그건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독교계 인사들도 많이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편에 그 김관성 목사님 이야기도 하셨고 오늘은 강원영 목사님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에 대한 회고담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강 목사님이나 김관성 목사님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참 큰 어른들이죠. 그리고 저는 뭐 누구보다도 그 우리 박형규 목사님, 수주 박형규 목사님 참 그분은 그 천의무봉이라고 그럴까. 꿰맨 자리가 없는 그런 큰 그 시장같이 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 밑에서는 뭐 권호경 목사나 그
이해학 목사라든지 그 전도사들도 여러 분이 계셨죠. 예. 김동환 목사도 예. 가까웠고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 저하고 동년배 비슷해서 예. 그 많이 가까웠어요. 일도 예. 많이 같이 하고. 예.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역시 문익환 목사님하고의 아, 예. 그 굉장히 오랜 그 뭐 감옥살이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1989년에 이제 그러니 그 정경모 선생, 유원호 선생하고 북행하시기 전에 예. 저 정월 초하루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 만나서 미리 귀뜸하신 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예. 아이, 왜 세배 안 와? 그때는 또 이상했어요. 근데 이 87년 대선 이후에는 우리 미풍양속이 사라졌다고. 예. 어른들한테 세배가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서로 감정들이 막 예. 그때 분열돼가지고 막 싸움질들 하고 그래가지고 아 가야죠, 가시죠. 내일 모레 좀 오셔. 예, 가겠습니다. 갔더니 꿈을 비는 마음 시집으로 한 권을 주시더라고. 그중 오늘 뭐 시 한 술 이렇게 읽으시더니 나 가야겠어 그러더라고. 어딜 가세요? 그래. 평양에. 그 뭐 언제 가시냐, 뭐 누구하고 가냐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신다면 가는 거니까 그걸 내가 더 자세히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전민년이 생긴 지 며칠 안 됐는, 아직 그때 발족도 안 했을 때요. 그 1월 21일 날 발족이 되고 나를 만나신 건 1월 3일인데 이미 상임 고문으로 내정이 다 돼 있죠. 목사님이 가시면 이 전민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 괜찮아. 웬 걱정이야. 우리 운동이 뭐 내가 평양전 갔다고 뭐 그건 대수야 뭐 상관없어. 우리 운동 뭐 잘 될 거야. 알았습니다. 난 구속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듣는 거. 이 형이 구속이구나 또. 어? 불고지죄 아니야 우선. 예. 그리고 전민년 의장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또 깊은 인상이 남는 에피소드로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셨네요. 예. 문익환 목사님의 그런 그 품성, 예. 그분 시에도 나오는 거지만 감옥에 갈 때는 신랑이 신방 들어가듯 가라.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뭐 못할 짓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일반 국민이 원해서 대신해서 가는 거고 또 남북 간에 문을 열려고 가는 일인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라. 그런데 목사님 저 북에 가시자마자 완전히 전민년은 그냥 그 폭격당한 것처럼 됐죠.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그래도 노태우 정부 때 아니에요, 그게? 그 나하고 이재호 또 조성우 그리고 누가 또 됐나? 이창복 선생이구나. 그런 정도만 구속이 되고 그 넓히진 않더라고. 뭐 여기저기 그냥 막 들쑤시고 그러긴 해도 그냥 목사님 다 내다보시고 노태우 정부가 이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
발표를 했고 예.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예. 뭐 이런 것도 합의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는 길을 그렇게 해놓고 이쪽 사람들만 두드려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겠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당신 나름대로 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지 않았나.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그러면 문익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마음 먹기 힘들어요. 예. 뭐 마치 신랑이 신방 들어가듯하고 그런 그렇죠. 말씀을 그 참 대단한 분이 대단. 그 당시는 끌려가면은 고문당하고 참 힘들었던 시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마 그 윗세대들하고 아랫세대들 그 중간에 끼어서 그 좋은 그 선배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뭐 청관우 선생도 그렇고 장준하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도 다 직접 뵙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분들보다 제가 제 역할을 못한 게 좀 죄송스럽고 그렇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헌신해 오셨는데요. 뭐 정치도 하시고 재야 활동도 하시고 근데 출발이 언론이셨으니까 아마 우리 언론 현실에 대해서 제일 지금 안타까움이 또 크지 않으실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한 시대를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냥 자기 시대가 가장 괴롭고 힘든 것처럼 생각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그 옥죄고 그래도 아니 그 옥죄는 사람들도 옥죄면 한참 옥죄다 보면 옥죄는 손에 힘이 빠지게 마련이라고. 뭐 그렇게 옥죄고 갈 수만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언론인들도 요즘 뭐 MBC니 뭐 TBS니 또 YTN 그 민영환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기자, 언론인은 기사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사 똑바로 쓰려고 애쓰고 뭐 기사라는 건 또 우리 전체 언론 공동체의 또 일부 아니에요. 그 기사가 이렇게 쌓이고 국민들한테 보도되고 알려지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사이에 소통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그 기사 때문에 뭐 이렇게 반작용도 일어나고 이러지만 하여튼 기사라는 거는 올바로 쓰고 옳게 전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언론 공동체의 이제 자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경험은 한 거예요. 저 자신이. 언론은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어떤 통제, 전제 사회에 살지 않는 이상 그 자본과 노동이 함께 이렇게 합쳐져서 만드는 게 언론 공동체, 언론도 역시. 그러면 그 자본은 아무리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언론 노동자, 언론인들은 그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협력은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지나친 이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익을 극대화하면 할수록 언론 정도에서 어긋나는 그런 그 타협이나 이런 걸 하게 마련이거든. 기업 논리에서는. 이제 그런 것은 언론 노동자인 그 언론 그 종사자들이 자본의 탐욕이나 이런 건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구가 노동조합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동아에서 자유언론 운동을 하면서
그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여러 차례 그 뭐 언론 자유 선언이라는 걸 여러 차례 했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흐지부지 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그 물리적인 힘까지 갖춰지지 않고는 특히 독재 시대에는 언론 자유를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재벌 기업도 생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론인들의 급료가 참 낮았어요. 보잘것 없었는데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처우 개선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시도하고 그때 보니까 이 기자가 뭐 똑똑해서 기사 잘 쓰고 뭐 취재 잘하고 이런 것만으로 언론 자유가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 언론 자유도 그 권력에 대해서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난 기자들이나 일반 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이 없이는 이 노동자, 임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난 지금도 뭐 기사도 올바로 쓰고 그래야 되지만 노동조합을 지켜라. 언론사 안에 있는 자기 사회 노동조합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언론의 정도도 지키고 언론 자유도 지키고 그러는 길이 아니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 요즘도 그 기자들이 조합에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합비 내는 게 아깝고. 근데 정말 자기들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쫓김을 당하거나 서름을 당할 때 자기 부장이나 국장이 지켜주지 않아요. 노동조합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자꾸 그러고 뭐 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왜 노동자야? 내가 이제 지식인이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지식인은 왜 노동자 되면 안 되나? 노동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제일 큰 힘이 노동인데 그렇죠. 노동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노동은 아주 신성한 것으로 인정하죠. 그 오늘의 언론 현실에 대해서 후배 기자들한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생 이제 기자에서 시작해가지고 해직된 뒤에는 지하에서 활동하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이제는 원로라고 말씀드려도 이제 충분한데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삶에서 우러나온 그 지혜로 우리 사회에 주는 좋은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이부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